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2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24% 상승한 22,016.24의 거래를 마치면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7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도 서비스 업종의 증가 덕분에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세는 전달보다 약화됐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부문 고용은 17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월가 전망치 18만 명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뉴욕시의 기업 환경은 확장세를 확대해 올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 뉴욕에 따르면 7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전월 55.5에서 62.8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량이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름철 수요 증가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을 막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90% 상승한 배럴당 49달러 5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신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애플의 실적 호전 소식에 힘입어서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2,000선 돌파를 이뤄냈는데요.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5%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른바 빵으로 불리는 다른 여타 주식들의 주가는 내림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8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전환하고 또 애플의 실적 호전 소식에 국내 쪽에서도 IT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올라서 2,4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0.67% 올라 657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때 아닌 거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의 동반 신기록 행진을 두고 거품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주식이 아닌 채권 거품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채권 버블 발언, 이호룡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영화 빅숏에 나오는 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주인공이 미국 주택시장에 거품이 꼈다고 얘기하자 그린스펀이 2004년도 연설을 인용한 펀드매니 캐피탈 오너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거품은 없다라는 얘기를 그린스펀이 하면서 포말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그가 이번에는 거품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작년 9월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대략 1년 만에 다시 거품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인데요. 요약을 하면 4개 정도의 그 요인으로 지금 현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가 미국의 장기 실질 시장 금리가 너무 낮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팁스 수익률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낮아서 유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어떤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주식이 아닌 채권 가격 거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빠르게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은 시장에서 할인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채권 가격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폭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채권 시장 거품이 있는데 주식 시장은 아직 거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 함께 주식 시장도 위험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채권 시장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의 주식 시장에서의 매도 현상도 한번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물가를 조정한 10년 만기 국채 실질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채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수익률인데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랍니다. 특히 그린스펀은 지금 현재 연준 모델을 활용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의 가격은 국채에 비해서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수준이며 물가를 조정한 어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현재 0.47%입니다. 근데 S&P 500 주가 수익 배율의 역수로 산출한 주식의 어닝 일드가 4.7%니까요. 그 격차가 20년 평균치에 비해서 21%나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상 최고치 행진주인 주식 가격하고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본 증시 PER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는 다시 주식시장에서 셋오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의 시장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는 그린스펀의 경고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런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의 실제 성장 수준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채권 시장에 분명한 타격을 줄 것이고 이 부분은 시간 문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채권 버블 논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한번 좀 옛날에 그린스펀이 했던 얘기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린스펀이 지금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까지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저는 1970년대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는 채권과 주식이 모두 죽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960년대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그린스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0년대의 빅스 지표를 보면 상당히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골디락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1970년대가 들어서면서 격변하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 반응은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WTI가 49달러대로 50달러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최근의 모습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지금 1270달러대까지 상승했죠. 1200 초반대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이었거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달러 약세에 기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초기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폭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2.26%대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2.3%대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한번 올해 초까지 생각을 해보면 2.5%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급등은 상당히 많이 쌓여가고 있고 그린스펀이 말처럼 채권 가격의 거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2.2%대보다는 오히려 1%대부터 작년에 올라왔던 걸 생각해 본다면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하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리스크로 보이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달러 약세는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2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92대까지 내려온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 1년간 봤을 때는 상당히 희귀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달러 약세가 신흥국 시장의 분위기도 좋게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유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저는 계속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달러엔이 지금 현재 110엔대까지 내려왔고 유로화는 벌써 1.1894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확실한 건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게 상당히 빨라졌을 때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양적 긴축하고 연결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은 채권시장 버블 논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까지 자세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ICBM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한반도의 8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상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트럼프 정책을 얘기하면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트럼프의 특징을 보면 중동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까지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예전에 이번에 서명하기 전에 나왔던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은 뭐였냐면 대통령이 비토를 할 것이고 친러시아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달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러시아와의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버리면 EU에서 반발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권을 약화시키는 조항도 대통령의 반대 요인으로 꼽혔었는데요. 결국은 어렵게 통합 제재안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의회 강력한 찬성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재안에서 25일 하원에서 투표한 결과 찬성이 419표가 있었고 반대가 3표였습니다. 상원도 98표가 찬성하고 반대가 2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입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 케어 같은 거죠. 그리고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제재 조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북 제재 법안에서 북한이 원유 수입 봉쇄하고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이
북한의 돈줄과 달러 유입에 끊임없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러시아 제재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국 대선 개입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재의 명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문제는 대러시아를 제재하는 순간 러시아의 반박이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하는 분위기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다는 트럼프 입장에서 아군이 적에 찬성하는 이런 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금 러시아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외교 인력 1200명 중에 755명을 줄이라는 지시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다시 냉전 시대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썼던 워딩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제하고 참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보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력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오만불손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아주 강력한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냉전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의 ICBM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는 이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은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한 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을 강력하게 완화적 제스처를 하면서도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규제를 할 때, 제재를 할 때 같이 동참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국은 그 협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 제스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는, 중국의 능동적인 협조로 인한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현재 뭐냐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조해서 미국에 반발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유럽, EU가 상당히 그 경제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전의 중국, 러시아 공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조의 냉전 체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은 동북아 안보에 상당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전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까지는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조하고 북한을 명분으로 한 공격이 일어난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반도의 8월 위기설이나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해법을 내놨는데 결국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경한 조치라고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쪽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한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중국의 국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압박은 상당히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은 앞으로의 경제 보복과는 상당히 다른, 예를 들면 좀 더 강경한 입장에서의 중국 압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봤을 때 중국 관련주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중국 쪽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아주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가 폭락하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어떤 실체적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5거래일 동안 꾸준히 파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는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채 수익률을 봤을 때도 아직도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력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앞으로 이런 한반도 위기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환율은 빠르게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도에 대한 어떤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15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특히 이런 한반도의 안보 위기와 같이 연결이 돼 있다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판단하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까지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든 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댔습니다. 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강력한 규제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앞으로 금융과 건설주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도 있던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자,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강남과 강북에 이제는 예전처럼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서도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파리 부동산 대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입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했던 4년 동안 추진했던 부동산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아주 시장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폭발적인 아주 역대급 전방위 초강도의 종합대책이다 하는 의견이 제시될 정도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서 과천과 세종시에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LTV라든지 DTI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집값은 잠시 소강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일제히 관망이라든지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시책에 반하여 주식 투자하지 마라 하는 격언처럼 이번 발표가 또 먹히지 않을 때는 또 더 높은 강도의 이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 관계자들,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 관계자들한테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동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거래 동결이 아니라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 여파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부가 우려했던 그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 사업의 투기 수요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 급등의 완화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이론으로 인해서 그 주택 수요 차단 효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따른 것보다는 저도 이 정책에는 동의하는데 막연한 그냥 그 자금을 가지고 다량의 주택을 보유해서 임대 사업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번 그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그냥 막연한 투자보다는 거주 가치 위주의
새 트렌드가 정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거주 가치 위주로, 그러니까 뭐 집을 며칠씩 갖는 것보다는 그런 트렌드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혀 우려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주택 임대 시장의 동향을 보면요, 80에서 90%가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규제할 경우에는 대량의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작용을 안고 있고요. 또 청약률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그나마 지금 그 안정적인 경기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매출액 회복 규모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종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 건설업종에 타격을 보인다면, 다시 말해서 국내 그 경기는요, 수출과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출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내수 경기에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경기, 건축 경기가 침체를 보인다면 국내 경기도 위축될 가능성이 일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정부가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파리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부작용의 우려도 충분히 저는 감안했을 것으로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좋다, 파리 부동산 대책은 발표한 건 좋은데 그럼 그것이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두 개 업종이죠. 첫째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종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건설업종입니다. 이 두 업종에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은행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들이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대규모의 실적 호조세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인해서 연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보이는 등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발표에서 어제장에서 은행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예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려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는 그 은행권의 기업 대출 비중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 중에 하나인 국민은행이 43%, 정확하게 43.4%입니다. 우리은행이 44.3%, 신한은행이 47.9%, 하나은행이 45%. 국내 시중 대형 4개 은행들이 43%에서 47%의 기업 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 중에서. 물론 기업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개인 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주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장에서도 은행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주의 앞으로 향후 투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개인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주에 대해서는 다소 템포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건설주입니다. 건설주는 은행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양호하죠. 자, 국내 건설사 중에 대표 주자 대우건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전기 대비 14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4,780억입니다. 매출액이 무려 5조 7,653억 원이에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3,400억. 그래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전기 대비해서 3.2% 그리고 635%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GS건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 건설사들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을 한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해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설주의 실적을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건설 수주가 64조 8천억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 수주에 보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 수주에는 건설수는 건축 부분과 토목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택과 비주택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목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 부분보다는 비주택 부분, 건축에서도 주택 부분보다는 비주택 부분, 다시 말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제조실 같은 이 부분이 크게 호조를 보였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 개발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서 국내 건설 시장은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건설업종은 은행업종과는 다소 그렇죠?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더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차피 주택가격 급등이라든지 대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하던 은행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특히 개인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주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또 건설업종은 건설업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건설업종의 매출 구조 자체가 건설 부분보다는 최근 들어 주택 부분보다는 비주택 부분의 호조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그 영향은 은행보다는 다소 미비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건설업종 중에서도 그렇죠, 주택 부분이 적은 이런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외 수주라든지 이 상업용의 공장 부지라든지 사회 기관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과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의 강도 높은 파리 부동산 대책이 2분기 호실적으로 기대감을 잔뜩 높여놓은 은행주와 건설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은행주에는 영향력이 불가피하겠지만 건설주는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롯데 이어서 삼양 제품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까지도 어렵겠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참 이번에 그 미국이 보호무역제주의를 표방해서 당선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침을 가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이 세계 1등 지육으로 나서려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말로만 중국 대국이죠. 실제로 보니까 아주 치졸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겉으로만 대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를 가지고 그렇죠, 아주 크게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드 문제인데요. 그거도 미사일 방어 체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 그 사드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 중국 땅까지는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함되는 거 아니라 전 세계를 포함하는 그런 미사일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 사드 보복 그 조치가 아주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이미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대한 한한령도 이미 내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주연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그 배우들에 대한 제재도 강도 높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오히려 더 품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래서 롯데그룹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유통 같은 백화점 업체들 그리고 여행업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세점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삼양이 또 여기에 수입 금지 조치에 포함되는 그런 의문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자동차, 화장품, 면세점, 유통업종이 이미 큰 타격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고일관세 부과, 환율 조작국 지정,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고강도 제재 그리고 이란 여기 포함돼서 고강도 제재를 한다면 역시 중국도 대대적인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갈등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중국 그 매매 비중이 높은 교역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관광, 유통, 컨텐츠 업체는
부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대중국 교역 비중을 낮추고 다른 데로 그렇죠. 교역을 다변화하지 않는다면 영향은 그렇죠.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기업에 대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중국 수출 비중, 교역 비중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안으로서 다른 나라로 그죠 교역 다변화를 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해보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이슈를 통해서 은행과 건설주 또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짧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8월 달도 첫 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첫 주의 목요일입니다. 이미 그 국내 주식시장은요 지난주에 그 급락 장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재차 상승 시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셔도 정확하고요. 그래서 쌍봉의 패턴으로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정치적으로도 큰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경제 외적인 변수들 여러분 꼭 체크하는 그런 전략을 꼭 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중국, 대북한 관련 정치적인 이슈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갖고 계신 반도체 YT 관련주도 계속 보입니다. 반도체 절대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드렸죠. 다만 신규 매수는요. 지주사라든지 제약, 헬스케어 업종들 그리고 통신, 정유, 음식료 업종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신규로 매수 관심을 보이시면서 요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과 내일장에서 매수 관심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한낮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동쪽 지방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구 34도, 대전과 광주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기온이 비교적 낮겠지만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공기가 뜨거워져 서쪽 지방의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34도, 수원과 대전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28도,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와 전주 35도, 대구와 제주 34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5호 태풍 노루가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크고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해 있는데요. 앞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 남동쪽 해상까지 이동하겠고요. 이후 대한해협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일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동쪽 지방은 화요일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